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렬당 김준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한쪽에 실어주지 않고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하셨어요. 왠지 동렬하면 통렬하다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나중에 당 이름 하나 만들면 통렬당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 선동열 선수를 지금 감독님이신 좋아했기 좋아하세요? 때문에 동렬당 이름 한번 지어봤습니다. 왠지 야구 영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준익 감독이 만들어낸 두 편의 영화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두 편 모두 사실은 일제강점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또 주인공들이 전부 다 동주, 박열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제에 맞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의 실화 이야기를 굉장히 진진하게 그려낸 두 편의 작품이죠. 이 두 편을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매칭을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거의 쌍둥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일란성 상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일란성은 아니죠. 네네. 약간 서로 성격이 달라가지고 한쪽은 굉장히 튀는 스타일이라면 한쪽은 내면을 응시하는 스타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정과 동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정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가까운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물러나 살피는 것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작품이 바로 동주라고 한다면, 온몸을 던져서 시대에 맞서서 호쾌하게 그 모든 것을 직접 겪어내려는 것 같은 태도로 만들어진 그런 인물과 화법을 갖고 있는 영화가 바로 박열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에 해당하겠죠. 근데 저는 둘 다 약간 몽상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제강점기에서 꿈을 꾼다는 것처럼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꿈꿨다는 점에서 둘 다 드리머인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은 행동주의적인 드리머였다면 한쪽은 내면 응시적이고 약간 관념적일 수 있는 그런 드리머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박열 같은 경우에 영화 속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1923년도에 시작되는데 1923년도에 박열이 21살이에요. 그러면 정말 굉장히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이고요. 또 영화 속에 이제 동주는 상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길긴 한데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확한 그 만 나이로 따지면 27살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정말로 청춘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결국 박열과 동주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영화적인 그런 속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20대를 규정할 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한편으로 또 뜨거운 사랑도 하잖아요. 그 두 개의 면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윤동주 시인의 삶에서 그 윤동주 시인이 어떤 여인과 사귀었는지 연애를 했는지 사실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준익 감독이 사실 상상으로 또 이걸 꾸며내면서 청춘 영화를 만든 어떤 그런 재료로 삼았던 거죠. 어쨌건 두 편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만드는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인물도 워낙 대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모아봤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재판이 조선에서 화제가 되게 해줄 수 있겠어. 나 재판장! パクと共に死ねるなら私は満足しよう。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제 시작이잖아. 이준익 감독이 여태까지 이제 또 이번에 변산이라는 영화가 또 새로 신작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모두 13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8편 영화까지 만들고 나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약간 잠정적인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들게 된 영화가 소원인데 그렇게 돌아와서 이후에 만드신 영화들 5편의 공통점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두 글자예요. 그리고 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4편은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이 5편의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별로 태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 변산은 저는 보기 전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오셔서 굉장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드문 감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 태어나시길 참 잘했다. 사람 이름을 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글자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름으로 정해도 일관성이 보이는 거죠. 폴 이름 어떻게 할 거예요? 스티븐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자, 어쨌건 이준익 감독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서 황산벌과 라디오스타를 같이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엔 또 두 편은 훨씬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두 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건 굉장히 성실하게 작년에 박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변선이라는 작품을 내놓은 이준익 감독의 그 최근의 일제강점기를 다룬 두 편의 영화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브리핑을 뭐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익 감독 편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준익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쭉 다룬 적이 있거든요. 또 하실 줄 몰라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과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박열과 동주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주목했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시인이었다. 박열도 시를 썼고 윤동주 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두 시인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정과 동처럼 정말 다른 스타일의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을 하나로 합해보면 어떨까?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박열 시인의 시와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박열 시인의 시가 워낙 강렬해가지고 이 시를 윤동주 시인의 시의 모든 시에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게 없고 유일하게 딱 하나랑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시를 리믹스 서시 플러스 개새끼라고 이제 박열 시인의 시 제목이 개새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가 얼굴 보지 말고 저쪽 부위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시청자를 보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보고 하세요. 저는 이 시가 사실은 제가 재미로 붙여본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두 사람의 울분과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한 사람은 자기 모멸적 감정, 한 사람은 자기 파괴적 본능 같은 것들을 시에 담고 있는데 이 두 편의 시를 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 두 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서시 플러스 개새끼를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플러스 개새끼.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고 짖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이게 그냥 해봤는데 너무 잘 붙는데요? 너무 잘 붙고 잘 붙을 뿐더러 박열이 가지고 있었을 혹은 드러나지 않았을 자기 응시적 시선, 윤동주가 서시를 쓰면서 가지고 있었을 울분 같은 것들이 두 개 합하니까 오히려 더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하자면 래퍼들 둘이서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두 명의 시인이 한번 콜라보레이션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새끼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일종의 자기 모멸적인 그런 시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위약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자기 성찰적이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울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그림들도 너무 잘 그리셨고 아까 제가 사실 그리는 걸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신의 손이세요. 시면 시, 그리면 그림. 또 그릴 때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리실 때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안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왜 안 그려요? 했더니 오랜 세월 해보면 밑에는 그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눈을 그릴 때 눈이 더 진하고 아래쪽은 약간 흐립니다. 그런 걸 그림에 반영을 하는 거죠. 많이 배웠습니다. 시도 많이 배웠고 그림도 배웠습니다. 너는 어디서 너는 멀리서 날 또 찾아 돌아왔나 이 내 모습이 그 기억 그대로 날 반겨주며 서 있는데 너무 그리워서 나를 불러본다
네, 먼저 다룰 작품은 바로 동주입니다. 네. 윤동주 시인에 관한. 네, 근데 저는 글을 쓴 사람들이라면 꼭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 꼭 나보다 더 뛰어난 글쓰기 실력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이야말로 서구 열강의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쁜 짓을 일삼는 무리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윤동주야말로 건강한 리딩이었던 것 같아요. 리딩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사실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목은 동주인데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상 주인공이 두 명처럼 느껴지고요. 네. 윤동주인 시인만큼 사실 윤동주 시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송몽규 시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인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할 텐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태어났고 서로 사촌간이고 송몽규 시인이 몇 달 먼저 태어나서 형이긴 하지만 또 세상을 떠난 건 한 달 뒤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라이벌처럼 어렸을 때 왜 이제 엄친아 같은 경우 그렇죠. 자기랑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꼭 엄마 친구 아들이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엄마 친구도 아니고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더 아마도 컴플렉스가 컸을 것이다 하는데 영화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송몽규 시인이 어느 지점까지는 모든 면에서 윤동주 시인을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춘문예에 먼저 당선된 것도 송몽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외국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도 상대적으로 더 명문 대학이라고 말하는 교토제대. 그렇죠. 거기 입학한 것도 이제 송몽규고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컴플렉스를 윤동주 시인이 느꼈는데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윤동주 시인의 그런 감정을 어떤 시대에 대한 부끄러움, 그다음 개인적인 열등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민의 내면을 탐색하는 영화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뭐 박열과 동주가 쌍둥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영화도 사실은 동주와 몽규의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자화상을 언제 딱 보여주냐 하면 몽규가 잡혀갈 때 등을 보여주면서 낭독하는 시가 바로 자화상이거든요. 자화상.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것은 몽규와 동주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약간 또 뉘앙스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전의 양면 같기도 네. 하고 두 사람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엄혹한 암흑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과연 예술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길처럼 보이기도 해요. 한 명은 그럴 때일수록 나는 펜을 드는 것이 나의 본변의 나의 어떤 책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를 쓰는 건 너무 한가로운 일이고 총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주의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가 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모습 다 어떻게 보면 시인의 어떤 또 다른 모습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영화는 사실은 네.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두 개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네. 처음에는 논쟁을 벌이지만 두 개의 모습이 결국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체 플롯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영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는 결국은 일본의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 들어가서 거기 어떤 서명을 종용받게 되는데 서명할 것인가 서명하지 않을 것인가 갖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누가 서명을 하고 누가 서명을 하지 않는가 혹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지는 그런 대조되는 부분들인 거죠. なぜ私たちの死に対する名分が一応なんだ。名分じゃなく事実だから署名しろと言うんだ。じゃあ事実としてチクってあげようか。死を目の前にして恐怖におののくな。堂々と署名しろ。いくらでもチクってあげよう。私は署名できません。 그 영화 찍을 때도 사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서로 이제 연기를 보면서 같은 장면에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은 연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서로 약간
라이벌십 느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박정민 배우도 이때 되게 신인이었고 네. 강하늘 씨도 신인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또 그 치열한 연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연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기했을 때 딜레마가 반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윤동주 역을 맡은 강하늘의 경우는 윤동주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윤동주 하면 그 사각모를 쓰고 있는 그 어떤 졸업했을 때의 그 사진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동주 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하면 떠오르는 어떤 굉장히 어떤 뭐 연결성 같은 거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나 어떤 상과 맞서서 어떤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낼 때 생기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강하늘 씨한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민 배우는 반대입니다. 송몽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을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조각을 해내서 관객에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에 딜레마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강하늘과 박정민이라는 이 두 배우는 서로 반대의 딜레마에 처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연기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일을 못해서 안쓰럽다. 네, 동주는 사실은 대중영화로 드물게 이제 흑백 영화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저예산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익 감독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작자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너무 잘 탑재가 되어 있는. 싸게 잘 찍는다. 네, 왜냐하면 원래 제작자로 출발하신 분이기도 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그 순간조차 가장 냉철한 그런 계산을 하는 감독인 거죠. 근데 그것이 상업 영화에서 굉장히 큰 장점인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찍을 만한 돈이 10억 원이 있다. 그러니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찍자가 아니라 역산을 하게 되는 건데 역산을 어떻게 했냐면 시인이 나온다. 일제강점기다. 시인이 주인공인데 흑백 영화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영화의 최대 제작비는 얼마까지 해야지 더 이상 이 영화가 손해보이지 않을 것인가를 제작자의 마인드로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 그게 5억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5억 원에 맞춰 찍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조율했고 실제로 5억 원에 찍었고 그리고 영화는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이 이제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영화라는 매체가 디디고 서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한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돌파구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흥미로운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현실적 조건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스타일의 제작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참 그 완벽할 정도로 균형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배우들의 연기가 가장 돋보이긴 하지만 그 아래를 바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절묘하게 상황에 맞게 들어간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시를 영화에 넣었는데 적절하게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졌던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영화의 한 부분이 시로 됐다는 게 좀 흥미롭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본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이야기 혹은 시를 쓰는 그 시인의 시를 어떻게 영화에 녹여 넣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세 감독 옛날 초기작들 보게 되면 그 시를 시화처럼 표현을 해서 한동안 사람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소리는 내지 않고 시 자체를 이렇게 그 자체로 제시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사용한 방법은 물론 시각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청각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강하늘, 다시 말해서 극 중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직접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무려 13편의 시를 극 중에서 낭송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약간 금기시되는 것 같은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다른 한편으로 극대화해서 영화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화적인 방식으로 차용해낸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각본을 쓴 신현식 그 감독이 각본을 썼는데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 리뷰를 보는 것 같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 해는 밤 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그러면 그때 윤동주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신현식 감독이나 이준익 감독은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추측을 하죠.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여진과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따사로운 풍경들을 그려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별에는 밤 같은 시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시라는 것은 맨 앞에 있다는 얘기일 텐데 서시를 맨 뒤에 집어넣어서 가장 처음에 비롯됐음 혹은 기본적으로 시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또 하나 신현식 감독이 이준익 감독과 함께 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 네. 굉장히 두 분이서 논의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구성 자체가 이준익 감독의 사도라는 영화와 굉장히 비슷하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하게 이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 같습니다. 파국 직전에 도달한 인물의 어떤 상황을 먼저 영화 앞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플래시백 형태로 영화를 과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두 편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국 앞에서 사실은 말이야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씩 이 이야기의 결을 풀어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사려 깊은 그런 각본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사도세자나 윤동주 시인이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다 이런 건 스포일러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지만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この詩誰が書いたの？ 박열이라고 떼이센진の中でも一番떼이센진金子文子。私もアナーキストです。우리 통고합시다. 사람들은 박열로 부르지. 자경단이 눈에 띄는 대로 조선인도 죽이고 있잖아. 나는 잡힌다. この敵の対象は誰だ? 맘에みたいに小さいおい 내 역대로 기소해!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돼줘야지.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박열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요. 에너지 레벨이 동주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주가 말하자면 약간 서정적이면서 약간 저밀도의 영화처럼 보여요. 약간 여유를 가지면서도 영화의 비극적인 내용하고 달리 그러면서 약간 저밀도의 서정적인 영화라고 본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뜨거운 고밀도의 영화이고 막 줄다름질 쳐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이기도 하죠. 시작부터 박열이 분노하는 장면부터 나오죠. 네. 그 인력거를 끌다가 돈을 적게 받으니까 매달리면서 돈을 다 달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에게 맞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박열의 분노부터 탑재를 하고 영화 시작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시작 부분에서 아까 낭독해 주셨던 그 굉장히 파격적인 그 시 자체가 영화에서 또 제기가 되고 그 시 자체가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초반부터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고요. 한 사람으로 몰아야 돼. 동주의 주인공은 말하자면 고뇌하면서 끊임없이 안을 성찰하는 그런 회의주의자라고 말을 한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열은 정반대로 밖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돌진하게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 행동주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형을 두 가지로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거기에 그 그러네요. 사람이 대입이 되는. 너무 잘 봤네요. 네, 햄릿이 그렇게. 동주고 박열은 돈키호테형이죠. 그렇습니다. 돈키호테의 굉장히 순수한 측면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허술한 이상주의자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이 영화가 이제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좋은데 영화에서 보면 박열이 조직한 불령사라는 그 조직의 조직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면모들도 있는 거죠. 허술한 면모들도 있고 이제 극 중에서 린치하는 장면 같은 게 대표적인데 어쨌건 그런 인물의 명과함을 다 보여주되 그렇지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뜨거운 그런 신념에서 정말 미친 듯이 돌파해 나갔던 그런 에너지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힘 있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유준익 감독의 영화가 참 흥미로운 부분이 사도에서도 그렇고 이 두 편의 영화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동주 그러면 동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송몽규 얘기를 끝났잖아요. 근데 박열도 사실은 박열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가네코미코 그러니까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공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감독님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건 제작비만 비교해도 이 영화는 2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블록버스터처럼 느껴지지만 한국 영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의 영화이긴 할 텐데 어찌됐건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준희 감독님이 그럼 이 영화는 왜 흑백으로 찍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주라는 영화랑 달리 이 영화는 그것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하자 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고 정말 신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흑백으로 찍게 되면 흑백 필름이 갖고 있는 흑백 영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향수를 거기다 더 씌우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미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미화되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식처럼 컬러로 찍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수긍이 가는 그런. 네. 저는 포스터를 보더라도 박열의 포스터에 붉은색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했나 싶을 정도로 강렬함, 박열의 강렬함 같은 걸 색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영화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화당을 이제 흑백으로 찍게 되면 저는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빨간색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낫겠네요. 박열, 동주 뭐 이런 게 아닐까. 자, 어쨌건 이 영화를 찍은 이제 배우들 입장에서 봐도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배우들이 많은데 일단 이재훈 씨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재훈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바깥에서 굉장히 강렬하면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또 힘 있는 연기를 했어요. 영화 초반에 약간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요.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박열과 동화되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영화 약간 저는 좀 삐걱거렸다 생각이 드는 게 유머도 약간 이상하고 예를 들면 영화 약간 좀 이렇게 본 궤도에서 약간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폭탄은 안 터지고 내 속이 터진다 속이. 이런 식의 개그는 우리도 하지 않는 개그인데 영화에서 박열이 하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니까 그런 유머가 그런 식의 안 맞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초반에는 약간 어색하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박열이라는 캐릭터를 더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씨도 워낙 이제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연기를 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씻었던 게 이제 최희서 씨인데요. 이 영화 이후에 최희서 씨는 사실상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영화상의 신인상을 휩쓸었었죠. 당신이 말 안 듣는 조선인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조선인 박요르? 사실은 앞에 동주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당시에 보면서도 쿠미라는 인물로 동주가 나올 때 일본 배우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제일교포 배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私も朝鮮語ができたらよかったのに 동고소야.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지고. 그 뒷얘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최희서 씨가 이제 일본어로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이 대사를 받았을 때 극 중에서 이제 등장하는 후미코라는 여성은 완전 일본 여성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어색함을 어떻게 연기할까? 한국말을 일단 대사로 받은 다음에 그 대사를 전부 다 히라카나로 썼대요. 그 히라카나로 쓰게 되면 히라카나로 한국의 말을 음차로 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팝송 대백과에 한국어로 적은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한국말이 굉장히 어색한 한국말로 일본어로 적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또 배우가 워낙 뛰어나게 표현한 부분도 있었겠죠. 정말로 보고 나서도 저 배우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금방이라도 복동으로 번질 것 같아. 복동? 말만 들어도 설레네.
폭동이 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렇게 그 규모가 작은 영화일수록 디테일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이 영화는 언어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놀라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국어를 흉내내는 것 같은 캐릭터 등장을 하지만 네. 한편으로 또 언어적으로 재밌는 게 박열이 자신을 신문하는 검사와 얘기하는 장면이 흥미로운 게요. 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열에게는 이 말이 언어가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자존심 같은 거죠. 동주가 일본말로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박열은 아무리 신문을 받아도 한국말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율이 생긴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일본말로 하고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통역을 되게 빨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영화적으로. 네, 박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박열은 말하자면 이제 아나키스트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아나키스트 혹은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이준익 감독이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준익 감독이 제작했던 영화 중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있었고요. 네.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권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새로운 권력을 그 권력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권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사실상 법정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정 영화의 틀 속에서 박열이 하는 것과 일본 제국주의가 하는 것은 결국은 프레임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바깥에 자신은 우리가 문명국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박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너를 처벌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박열은 그 프레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프레임을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는 존댓말을 하는데 피의자로 그 극중에서 다만 위치가 매김되어 있는 그 극중의 박열은 반말을 한다든지 혹은 일본 법정이니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조선말로 한다든지 혹은 옷 자체도 사모관대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입고 이제 조선의 혼례 복장으로 나간다든지 극장에서 빵 터졌던 장면이죠. 그 장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아나키즘 같은 그 어려운 단어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나키스트로서의 성격이 개인적인 박열의 성격도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 법정 영화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화화된 블랙 코미디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나키스트인 박열이 자기가 상대의 프레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의 아나키스트로서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혹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통렬한 공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러내게 하고 기록에 남기게 하려는 그 사람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동주와 박열 두 편의 영화에서 모두 일제강점기이고 완전히 극악한 일본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선한 일본인도 계속 등장을 한다는 게 전 흥미롭더라고요. 동주에서도 뭐 저기 최이서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라든지 일본인 교수라든지 여기 박열에서는 일본인 간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식의 캐릭터들이 그게 가지고 있는 선악 구도를 약간 미세한 틈을 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주에서는 이제 허구적으로 만든 인물들이 있잖아요. 쿠미 같은 캐릭터도 허구적으로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박열에서는 허구적인 캐릭터가 없습니다. 조연급 이상의 캐릭터들은 다 실제로 모델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고증에 따라서 영화를 물론 영화적인 상상력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본인 변호사 혹은 사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때우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양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극중에 등장하는 일본 법관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가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박열이 싸우는 게 일본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제국주의지 일본인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영화에서 중요해서 실제 그런 대사도 하게 되잖아요. 일본 권력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지만 일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후미코와의 사랑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캐릭터상으로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후미코다. 네. 후미코는 지난 몇 년간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여성 캐릭터를 가장 주체적이고도 강렬하고도 멋지게 그려낸 몇 편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후미코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동거를 제안하는 것도 후미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랑을 했을 경우에 이럴 때 많은 영화들은 혁명가인 남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서 내조를 하거나 이러는 여성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자리매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에서의 후미코는 그 자체로 당당한 동지적인 결합을 보여줘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인 박열이 후미코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측면도 있고 영화의 끝까지 후미코는 한 명의 뛰어난 아내이면서
한 명의 뛰어난 아나키스트로서 자기 몫을 제대로 다하는 인물이고 사랑이든 아니면 법정에서의 투쟁이든 그 모든 것까지 거기다가 또 그것을 최희서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굉장히 흥미롭게 잘 만든 네. 그런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되었다. 가네코 미코의 대사 중에 저는 가장 압도적이었던 대사가 박열을 딱 보면서 많이 컸다 우리 열이. 그 장면이 일단 주체적이기도 하고 동등한 신분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흥미로웠고 마지막에 가네코 미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적인 문구나 형용사는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가네코 미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그 대사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정확하게 완전히 정돈돼서 보여주고 싶지 여기에서 뭐 더 이상의 수식을 하지는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딱 가네코 미코의 스타일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극 중에서 사실은 이런 인물은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연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감독의 요구였든 아니면 배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든 아니면 함께 창작했든 무엇이었든 간에 이 인물을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장난기 많고 그러면서 당당한 인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이 영화를 보는 굉장히 큰 재미이자 감동을 주는 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을 짓는다는 자체가 캐릭터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면 전 박열이라는 영화는 박열과 가네코 미코 두 사람의 아주 강렬한 이미지만 남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네. 예, 일란성 쌍둥이 같기도 한 작품 중에서 더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아까 건가요? 표현하실 때 스스로를 박열이라고 하시고 저를 동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숨어져 있는지 박열을 잘 알죠. 박열을 보고 알고요. 네. 박열이 전 좀 더 좋고요. 동주 역시 뭐 문학인으로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박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 장면은 동주에서 꼽을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시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몽규가 잡혀갈 때 나왔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잊혀지질 않고요. 그 장면에서 동주가 선택을 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 그리고 몽규와 함께하는 삶 수많은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몽규의 뒷모습을 볼 때 쓸쓸한 눈빛 그리고 몽규가 등을 보이면서 걸어갈 때 그 골목길 같은 게 잊혀지지 않고 그 함께 나왔던 시 역시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저한테도 이 두 편은 거의 뭐 한 편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네. 있고요. 그리고 또 두 편이 이렇게 둘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동주를 뽑고 반대라니까. 안경을 제가 써, 그 안경을 제가 써. 들려드릴까요? 동주가 저는 이제 좋은데 그 동주에서 문학성을 표현한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르라고 그러면 근데 장면은 이번엔 박열에서 고를 것 같아요. 박열의 마지막 장면 고르고 싶습니다. 네. 많은 영화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사진을 찍으면서 끝나는 것 자체가 영화의 종결법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굉장히 클리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사진 찍는 장면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때 그렇게 찍었던 그 사진이 역사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일본 내각이 붕괴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사진을 찍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는 이 두 인물이 얼마나 시대에서 독특하게 튀어난 인물인가 그러면서도 나름 그 당시에 그런 공공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즐겼던 그런 긍정적인 인물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개성 넘치는 사진 촬영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 끝나고 네. 실제 사진으로 약간 오버랩되는 나오죠. 장면도 좋았어요. 네. 대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국 우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네. 하게 되는데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준익 감독이 신작 변산을 내놓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동주와 그리고 박열 이 두 편에 대해서 이준익 감독의 정과 동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이 두 편의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경 바꾸세요. 안돼 못 갖고 비싼 거야.